우리 방송실에 잘생긴 남자 한 분 나오셨습니다. 심하게 잘생기셨네요, 진짜. 아이, 고맙습니다. 아니, 실제로요, 이분을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와 잘생겼다, 미소년 같은 느낌. 가끔 실물이 사진보다 낫다는 사람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공식적으로 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 김경수 의원님은 문재인 캠프의 최고의 대변인이고요. 그 외에 남자라는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뭐 문의 남자? 이분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보다는 오히려 김해를 지킴이, 이분의 선거 이력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19대 총선 47.8% 낙선. 이거 아쉽다. 진짜 아깝죠 이거는. 김태호 전 지사하고 선거했을 때 지방선거 나가셔가지고는 37.8% 낙선. 근데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그때는 봤죠. 홍준표 지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김두관이 망친 남자였어요. 그러시다가 지금 이번 총선 때, 지난 총선이죠, 이번 작년 총선 20대 총선 때 62.4% 압도적인 당선하셨고요. 일단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아이, 고맙습니다. 마치 그 노무현 대통령 부산 나가서 이루지 못한 꿈을 저는 우리 김경수 의원께서는 이루셨다고 봐요. 그 당선의 어떤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이번에는 후보가 천하장사 이만기 교수.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좀 상대 후보 복이 좀 있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이거 득표율이 어마어마해요. 그때요, 그 제가 말씀드리자면 총선 바로 전날, 그날 아침에는 12시간 넘으면 선거운동 비슷한 걸 못 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녹음하다 보니까 이만기 씨를 엄청나게 디스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걸 올린 다음에 내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다시 띠띠띠 처리를 하느라고 40분 걸렸던 기분이. 이만기라는 이름을 지워야 되잖아요.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김경수 의원님을 도와드렸던 그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게 좀 깔때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전국 득표율 1위거든요. 그렇죠. 근데 2위가 대구 수성의 김부겸 선배가. 그러셨구나. 근데 김부겸 선배하고 저하고 0.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표로 하니까 한 70표 정도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제가 날아든다 70표 정도는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분이 이상한 유머가 있으시네. 아니 근데 실제로 경남에서 저희 방송 굉장히 경북 경남에서 많이 됐습니다. 어제도 김천을 갔는데 그 애청자분들이 몰려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동이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깔때기 돼봤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특히 사드 때문에. 저 김경수 의원 사진을 저 집사람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청년 비례대표야? 이렇게. 실제로 젊으시지 않아요? 네. 젊으시죠, 실제로. 올해 우리 나이로 이제 50 하나고요. 그렇죠. 67년생 양띠입니다. 그 외모 얘기보다요. 이런 덕담으로 이제 긴장감 풀리려고 하는 거니까. 총선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생긴 이래로 영남 지역에서 득표율 1, 2위가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호남에서의 여러 가지 참패 원인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도 했고, 두 번째는 부울경을 합하면 총 야당이 11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구까지 합하면 13명이죠. 그러니까 YS가 3당 합당이 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인데 그게 90년이었거든요. 3당 합당이. 근데 그 사이에 정치학자들이 이 3당 합당 체제가 무너지려면은 한 세대 한 30년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작년이 꼭 26년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다음번 총선에는 확실하게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50%대 미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야권의 전국 최다 득표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의원님 생각하실 때. 저는 뭐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보면은 부산과 이제 김해, 창원, 양산 이쪽에서 당선이 됐으니까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이 이제 그 작용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당선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예전에는 민주당에서 출마했다가 떨어지면은 지역을 떠나서 서울로 왔다가 또 선거 때 되면 내려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당선된 사람들이 거의 다 몇 번씩 떨어지면서도 지역을 꿋꿋이 지키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분들이 거의 다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번에 이제 사실 우리 당이 문재인 대표가 어렵게 당대표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혁신을 해냈던 게
영남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 쭉 와닿네요. 예,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뭐 김경수 의원 하면 이따가 뭐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얘기를 더 집중적으로 물어봐야겠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개인적인 궁금증이 많은데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내려가셔서 마지막을 지키셨던 분으로서도 유명하신 거잖아요. 그 이야기 나중에 아마 정권이 교체가 된 뒤에 하실탄에게 할 얘기가 좀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물어보고 싶어 죽겠어요. 맞아. 이 중심에는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듣고 계십니다. 예. 아, 내 이야기는 언제 하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인터뷰를 예.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 김경수도 엄청 궁금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예, 기회를 예, 주시면 예, 예.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청와대에 계시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김해로 가셨고 그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고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문재인 후보라고 저는 보는 건데 문재인 후보하고 개인적으로 알게 되신 어떤 계기랄까요? 그게 언제부터세요? 저는 좀 공식적으로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를 들어갔는데 그때 저는 이제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을 했고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표는 민정수석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원래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뭐 회의 때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 그런 정도였고 나중에 이제 그 탄핵 이후에 문 대표께서 이제 그 변호인단을 책임지고 맡으셨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국정상황실에 있다가 부속실로 일부속실로 이제 옮길 점인데 그때 이제 가깝게는 몇 번 보게 됐고요. 본격적으로 일을 같이 한 건 봉화에 내려온 뒤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청와대에 있을 때는 비서실장, 뭐 연설기획 비서관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청와대 안에 서로 직책을 가지고 공적인 만남이 주였고요. 한 번도 사적으로 뵌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 있을 때는. 혹시 문재인 대표가 그런 사적인 스킨십이 좀 약하신 분이세요?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여간 그러니까 문 대표님이나 저나 그 일하는 공간이 조금 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 대표님께서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은 뭐 개별적으로 비서관들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주로 이제 대통령님 그 일정 수행하고 하면서 그런 약속을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 청와대에서 일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들었어요. 뭐 이렇게 뭐 누굴 챙기고 어쩌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었다. 오죽하면 이가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임플란트 하셨다고. 월화수목 금금금 이게 이제 유행 우리 때는 그런 얘기를 좀 자조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실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이 약간 일 중독 워커홀릭이신기고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일을 해도 몸은 피곤해도 좀 자부심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정신적으로는 훨씬 그 일을 하는 데서 그렇게 뭐 피곤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몸이 좀 피곤했던 것은 그 정도 관계였다라고 하면 뭐 무슨 나인일 것도 없고 그냥 같은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 정도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문재인 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돼버렸어요. 부인 다음으로. 그렇죠.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봉화에 내려와서 이제 대통령님하고 봉화마을에서 지낼 때 이제 자주 찾아오셨고요. 근데 그때 편하게 뭐 봉화산 등산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자주 뵙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는 의외의 면모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뭐 야생화 전문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 대통령님이 풀이나 나무 이런 데 대해서 워낙 해박하신데 노 대통령님과 그런 걸 주제로 자연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예, 그런 분이셨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이런저런 고초를 겪으면서 이제 그 변호인으로 대통령님의 변호인으로서 문 대표님이 활동을 시작하시고 저는 공보비서관이니까 이제 뭐 거의 모든 걸 문 대표님하고 상의하면서 이제 일을 했던 거죠. 나중에는 제가 이제 취재진의 전화를 도저히 혼자서 받을 수 없어서 그때는 문 대표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문 대표님께 전화를 돌려드릴 테니까 좀 직접 받아주시라고 처음에는 난감해 하시던데 나중에는 문 대표님이 그때부터 기자 전화를 이제
받기 시작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혹자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참여정부 안에서 얼마나 그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말 그 뭐 90몇 %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의 국정의 전반 대부분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 됐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이 시스템을 워낙 중요시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맡아야 될 역할, 컨트롤 타워의 역할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청와대가 챙겼고 그 외 국무총리나 내각의 그 부처 장관들은 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좀 해나갔던 그런 좀 시스템에 의한 운영이라고 하는 걸 대통령께서 워낙 강조하셨기 때문에 어느 뭐 1인이 전체 국정의 90%를 맡는다 이런 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근데 다만 워낙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표와의 관계가 과거에 이제 어려운 결정들을 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상의했던 분이 문재인. 그러니까 어려운 결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원칙을 놓고 이제 선택해야 되는 참 이게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결정들일 때 문 대표하고 마지막에 상의하면 본인보다도 훨씬 원칙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좀 마음 편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문 대표께서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의지하는 예.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그러면 이제 지난 대선 때에도 출마를 했던 분이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기득권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뭐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는 조규숙 교수님 같은 분들은 사실상 정치권에서 왕따당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뭐 일단 전국의 화두 중에 하나가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탈당 이런 건데 친문이라는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왜 그런 분들이 당을 떠나는지도 한번 궁금해요. 두 가지가 좀 다른 네. 얘기인데요. 친문이 존재하느냐? 뭐 친문은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왕관 서클 말하는 거죠. 근데 다만 그게 친문 패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좀 배타적인 그런 소위 일종의 뭐 그 패권주의 이런 형태의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일종의 문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의 성격이 짙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원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문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캐릭터들이 다양하니까 그 중에 일부 다른 의원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그 되게 직설적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패권적인 느낌 이런 또는 최근에 뭐 문자 폭탄이라든지 문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극성스러운 지지자들로 인해서 문자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입은 분들이 약간 그런 데 대한 거부감 이런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곧 뭐 친문 패권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거꾸로 문 대표가 쭉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면서 잘 이렇게 그 원칙이 아닌 또는 불이나 그런 부분하고 잘 타협하지 않는 그런 행보를 쭉 해오셨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민주당의 혁신 과정 이런 건데 그런 걸 예를 들어 타협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에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원칙을 지킨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문 대표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주변에서 친문이 고립된 패권주의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이 좀 나온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김종인 대표님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김종인 대표께서 어떤 정치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거꾸로 오히려 지금 탈당보다는 당에 남아서 우리 당의 경제민주화 그리고 그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좀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게 훨씬 본인에게도 우리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걸 예를 들어 문 대표가 나서서 그럼 막을 수 있었느냐 저는 그렇지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문 대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본인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그런 그 강한 집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어쨌든 경제 민주화의 아이콘은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오히려 우리 문 후보, 문재인 후보가 리스크를 먹었다. 사실 그렇게 좀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 가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김종인 캐릭터는 어떤 사람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자기가 어떤 세워놓은 대명제 있잖아요. 문재인으로는 안 돼. 확장성이 떨어져라는 대명제를 세워놓고 그것을 말도 안 되게 증명하려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거나 비웃게 되면 기분 나빠하고 자기의 노선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알턴티 빠졌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왜 김종인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 민주화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겠고 이미 지금 후보들을 통해서 재벌 개혁의 문제라든지 이런 아젠다들이 툭툭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 면에 있어서는 별로 아쉬운 점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 이제 이 당을 탈당한 이후에 개헌을 지렛대 삼아 어떤 식으로든 이합집산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소위 말하는 국회발 개헌 쿠데타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쨌든 개헌이 가능한 의석을 모아내는 일을 그 사람이 만약 하게 된다면 현재의 문 후보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대통령 중심제를 지향하고 표방하는 그 후보들에게는 어느 정도 타격이 가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님이 탈당하시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입장 차이, 문 대표와의 개헌에 대한 입장 차이와 그 개헌을 실현해 나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대선 전 개헌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국회 개헌특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개헌특위에서는 대선 전 개헌이 훨씬 다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과 약간 여의도 정치가 조금 괴리돼 있는 점이 그런 데 수도 있는데 김종인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헌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권력 구조 재편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을 조금 다시 한번 판을 짜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 대표하고는 결정적으로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고요. 다만 경제민주화 부분은 지난번에 문 대표께서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하시면서 김종인 대표께서 상법 개정안 제출해 놓으신 내용들을 거의 다 수용을 했고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 김상조 교수님이나 최종표 교수님 등 국민성장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있는 교수님들이 약간씩 입장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출총제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로 조금씩 입장이 다른데 그걸 다 취합해서 그 전날 문 대표께서 직접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도 어찌 보면 우리 캠프에서는 지금 문 대표가 발표한 내용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표시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나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건 저는 문재인 후보가 분명하게 해낼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거기서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김종인 전 대표 얘기도 나왔지만요. 영입 인사에 대한 논란이 최근에 또 있잖아요. 그런 거 먼저 털고 가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전윤철 선대위원장, 양양저 최고위원, 그전에 있던 전인범 심정적으로 이해 안 되는 바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 중에 일부의 어떤 논란들이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다 이렇게까지는 좀 바라보기는 힘들고 인재를 영입함에 있어갖고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캠프 내부에서의 반응이랄까 대외적인 입장 표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양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60일 만에 선거를 치르고 인수위도 없이 이 혼란한 상황에서 바로 국정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제 국정을 지금이라도
맡게 되면은 바로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 안정성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내려면은 후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보와 캠프에 다양한 사람들이 인재풀이 아주 광범위하게 넓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 뭐 지금 문 후보가 계속 여러 분야별로 그런 인재풀을 만들어가는 이유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100%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으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일부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게 후보나 캠프의 뜻과 맞지 않는 그래서 이제 설화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화는 불가피하다. 구설은 많은 사람들이 캠프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캠프가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캠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설화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런 설화가 없으면 그 캠프는 능력 없는 캠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도 없고 뭐 어떤 얘기든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캠프라야 그런 설화도 생기는 건데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과 이번 2017년 캠프의 가장 큰 차이점이 2012년은 이런 사고가 생기면요. 이게 며칠씩 가요. 그 다음 예를 들면 뭐 정상회담 회의록부터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캠페인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논란이 확대되고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됐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와 보니까 아니 뭐 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일 달라진 게 어떤 사고가 생겨도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네. 표창원 의원 때도 그랬고 전인범 장군 때도 그랬고 양양자 최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바로 사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캠프가 분명하게 입장을 내고 어떨 때는 후보가 직접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캠프나 후보에게로 이렇게 비화되는 게 바로바로 차단되는 그런 위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제가 볼 때는 2012년과는 가장 큰 차이고 오히려 그런 캠프가 건강하고 또 위기 관리 능력도 있는 그래 좀 실력 있는 캠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 언론에 네. 양양자 규정노조 발언 건에 보니까 보도를 안 봤어요. 이렇게 리스트를 쭉 보니까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문재인 영입, 삼성 출신 양양자, 무슨 발언물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계속 문재인을 비판하기 위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박근혜 탄핵은 정평도 찬성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안 돼.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거 느끼고 계시죠, 사실. 그런 리스크를 관리를 잘하면 표에 도움이 더 돼요. 맞아요. 그거를 지금 시스템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안심이 가네요. 국민은 그것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럼요. 리스크 관리.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실제로 무슨 사과라든가 이런 어떤 반응이 나오는 시간이 짧아진 거는 맞아요. 그거는 느끼겠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충분하게 뭐 사과의 정도라든지 이런 어떤 발언의 내용이 그렇게까지 나오는 걸로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좀 미흡한 면이 굉장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캠프 내에서는 우리가 매우 만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뭐 매우 만족한 캠프가 있겠습니까? 항상 조금씩 모자라기도 하고 그걸 갖춰 나가게 되는 건데 캠프가 매우 만족할 때가 되면 언제냐 그러면 선거일 날 되면 캠프가 만족할 때는 계속 그래서 갖춰 나가는 건데 다만 느낌의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번 이제 표창원 의원 건을 예를 들어 보면 보도가 난 그날 오전에 문 대표께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메시지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되지만 그건 이제 국회에 그런 작품을 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인의 책임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적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딱 그런 내용으로 두 가지를 갈라서 후보의 본인 메시지가 직접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사실 조금 의외다라는 반응들이었어요. 왜요? 그날 오전에 바로 후보 메시지가 이제 신속하게 나온 데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표창원 의원도 그 기조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오히려 본인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이 끝까지 이제 고집을 피울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던 거고 그 외에 이제 전임범 장군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1차적으로는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하거나 그에 따라서 이제 캠프가 정리를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영입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이제 총선 때하고 달라가지고 본인이 출마를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철저하게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사퇴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지 선언을 했거나 또는 더불어 포럼에 이제 나는 문 대표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무슨 공직으로 우리가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이 공직에 임명하기 위한 그런 과정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역할이 좀 모호하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라고 하는 게 만일에 이제 총선 때처럼 출마할 사람에 대해서 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야박합니다. 자기는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문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왔다가 반기문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게 자신의 어찌 보면 사적인 영역일 수도 있는 문제들이 이게 이제 문 대표한테 부담이 되고 하니까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차단하는 건데 그걸 마치 그냥 무 자르듯이 당신은 문제가 많으니까 앞으로 이제 문 대표는 절대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세 건을 보면 굉장히 대응을 잘했다라고 저희도 이제 리스크 관리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시기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명확성. 그런데 이게 다 갖춰졌어요. 최근에 세 건을 보면. 그래서 좀 안심이 가긴 해요. 캠프가. 제가 캠프 대변인 한번 해볼게요. 문재인 후보의 워딩이 나는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그 발언 때문에 박근혜 탄핵 기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의 위치라고 하는 게 말처럼 왜 그것을 왜 선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해라고 말하기는 그걸 요구한다면 우리는 정치 평론할 자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꽤 최근은 아니지만 박근혜 씨가 국회에 와서 개헌 폭탄 던질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정치권 인사들과 같은 자리에 제가 뭐 우연찮게 있었는데 그 워딩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오고 가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아 이게 대선 후보는 말을 이렇게 쉽게 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더군다나 뭐 당장 수권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런 논란들을 자체를 갖고 인터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어느 정도 그 위치를 인정해주는 인터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 언어 키가 사실은 1위 후보, 2위 후보, 3위 후보가 다 달라요. 언어가. 이게 매우 민감하게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위치 때문에. 네.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새가 날아든다. 자, 어쨌든 간에 대세론 후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분은 대통령이 현 상태로 경천 동지할 일이 아니라면 현재는 대통령 가능성이 되게 높으신 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사회적 요구도 많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황진미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진보적인 분인데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상정해놓고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막 여성 문제 해결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대통령 하는 사람 싫겠다. 왜 그러냐면 가장 그 흔히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똥 씌우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정권이라서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따지고 놓고. 신비도 복직시켜야지. 노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9시 뉴스를 마음 편하게 볼 수가 없다고. 이게 9시 뉴스에 나오는 모든 기사가 다 대통령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퇴임하시고 제일 좋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뉴스를 정말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인재 영입도 막 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캠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인수위 아닙니까? 그럼 또 대통령 다 된 것처럼 만들고.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실드를 쳤다니까요.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해야죠. 준비 하나도 안 되고 있다가 당선되고 나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또 욕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지점도 있다고 봐서 캠프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뭐 예. 공룡 뭐 메모드급 이렇게 표현도 쓰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내각으로 가실 분들이 꽤 있을까요? 그러니까 섀도우 캐비넷도 말씀하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혹시 그 외부자들 출연하셨을 때 이 얘기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거 못 보셨죠? 봤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캠프는 캠프고요.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인사는
또 별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정권을 교체한 거에 네. 자신의 어떤 의의를 두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거에 만족하고 이제 가셔야 된다. 지금 캠프에 와 계신 분들은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그분들의 목적은 1차로 달성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서 본인들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정권을 교체하게 되면 그러면은 정권을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뽑는 문제는 그건 그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인사 시스템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청와대 인사는 아무래도 이제 캠프에서 열심히 했거나 문 대표와 생각과 철학, 노선이 일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청와대 비서실은 뭐 인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그 각 부처 장관들이나 내각 그리고 공기업이나 이런 쪽은 적재적소 뭐 노 대통령님은 적소적재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DB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뽑아서 그 인선을 하는 그런 인사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이 되거나 하면 그 다음날 취임이고 박근혜 내각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희한한 그래서 뭐 비하인드 뉴스 같은 거를 대충 보면은 문재인 캠프에서 사실상 실무형으로 차관급들을 물색하고 있다라는 소문도 들리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얘기를 뭐 인정하실 것 같지는 않고 네,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다 된 것처럼 또 소문 들을까봐.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좀 전에 했던 질문과 지금 질문을 믹스해서 하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양양자건 표창원이건 왜 문재인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징계가 빠르냐 고생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반론하신 분도 있고요. 오히려 다른 당내 인사들 불러나 아무리 일으켜도 징계하는 게 없는데 꼭 그렇지. 친문들만 저는 거기에 갖고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뭔가 오히려 리더십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문재인 대표를 정말로 따르고 좋아했던 진짜 친문들 있잖아요. 그 친문이라고 말하는 게 약간 이상하게 뭐 이렇게 좋은 글씨처럼 예.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되고 정말 믿고 따랐던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도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새로운 정부에 등용을 안 하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을 건지가 좀 정해질 거라고 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비서실에서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철학이 일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저는 당연히 인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동안 뭐 아주 가깝게 일해왔던 사람들이 뽑힐 거냐 안 뽑힐 거냐 저는 그 논란 자체가 그렇게 좀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분들한테 제가 대체적으로 몇 분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네. 우리도 그런 생각은 없다. 성공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꽤 있거든요. 어떤 분야에. 근데 만약에 친문 역차별이 생긴다고 하면 캠프 단합 내에서의 열정이랄까 이런 거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문 대표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분들인 거죠. 본인들이 지금 뭐 모든 걸 바쳐서 돕지만 나중에 정권 교체 이후에 뭐 인선 과정에서 부담이 된다면 자기는 언제든지 뭐 모든 걸 내려놓고 단지 정권 교체 대통령 만든 것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예, 것 근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양양자 최고 같은 경우는 당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될까봐 중단됐지만 반올림을 비하한 건 이거는 철학의 문제였고 이분이 더 만약에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 내에서 영향력이 더 높여진다면 그 당을 오히려 더 추락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약간 결정해야 된다고 오보성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모르겠고요. 지금 오늘 당에서는 이제 자숙 기간을 갖는 걸로 당 대표가 경고 조치를 하시고 최고위원회에 당분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자숙 기간을 갖는 것으로 일단은 예. 1차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렇죠. 아직 대통령이 되신 건 아니고 아직도 검증 받는 기간이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표가 그 전에 우리가 농담처럼 그랬어요. 대세론이 꺾일 수 있는 딱 한 가지 요소가 있다. 문재인 대표의 금괴 700조죠. 이게 200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 한 대세론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부산 어디 지하에 있다고 그러죠. 자 보셨습니까 그 금괴? 그러게요. 좀 그 금괴 좀 찾아주세요. 자 이번에 이제 그 후원금 모금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얼마쯤 모으셨어요?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공보팀에서 보도 자료를 낼 때가 약 8억 가까이 모금이 됐고, 그다음에 만여 명 이제 며칠 안 됐죠, 후원을 지금.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36시간이 지났을 네. 때인데, 그 만여 명이 후원하신 분 중에 90% 이상이 10만 원 이하의 이제 소액 후원자들이어서, 그러니까 국민이 만드는 정권 교체 그런 컨셉으로 좀 후원 모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캠프에 생각하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밌는 질문이다. 본인들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직접 확 물어보니까 훅 치고 들어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실드 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아니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자리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작년 12월 초 기준으로요, 갤럽 조사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 문 후보가 14%, 15% 그렇죠.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약 33, 4, 5%까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의 한 20% 가까이 상승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안희정 지사가 당시에 4%, 5% 되었는데 22%까지 최고점을 기록했을 때가 22%였는데 그때 그러면 18% 상승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 후보는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해왔던 거고, 그다음 이재명 시장님이나 안희정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급속하게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저는 이제 그 차이들이 있다고 봅니다.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지율을 올리는 것보다 올라간 지지율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탄핵 직후에 문 후보가 국민성장,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조윤재 소장님께 바로 주문을 하셨던 게,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책 비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거의 이제 매주 각 분야별로 정책 비전 발표들을 해왔고, 그리고 각 국면에 그 잘 복기를 해보면 문 대표가 그 국면에 맞는 해법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들을 할 때도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가 중요한 국면에서, 특히 나라가 어려운 위기 국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과 입장을 얘기하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국 중립 내각, 그 다음에 하야 요구 등등해서 국면마다 이제 얘기를 해왔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걷어찼을 때는 탄핵으로 가고, 탄핵 이후에는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촛불 민심의 요구들을 어떻게 받아 안을 건지를 그런 정책 비전 발표를 통해서 꾸준히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그동안의 과정에서 문재인의 방식대로 저는 답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지금의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그런 느낌이에요. 공격받는 지점과 옹호받는 지점이 사실은 같아요. 표현을 이렇게 좀 직선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망설이는 것 같지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놓고, 왜 이렇게 진지해, 굉장히 생각이 많아, 결단을 내려, 소리 없이 강해, 이런 것들이 한 지점에서 맞물려 있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지점 때문에 공격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지점 때문에 옹호하고 지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적절한 지적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공약 이야기를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번 대선이 뭐 보궐선거라고 하긴 해도 어차피 올 말쯤이면 이루어질 선거였고요.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를 해와서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진짜 준비된 대통령 뭐 이런 식의 SNS상의 워딩들이 도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하면 떠오를 만한 공약, 대표되는 공약 자체가 이미지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하면 최소한 다른 분보다도 그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느낌. 캠프에서 생각했을 때 그 많은 공약들 중에 우리는 이것만큼은 꼭 이미지화 시키고 싶다 하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까? 그 혹시 최근에 이제 대선 주자들이 발표한 공약 예. 정책 중에 기억나는 그 조사한 결과 혹시 보신 적 없으신가요? 거기 보면은 1등이 뭔 것 같습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네, 일자리. 80만 개. 네,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표가 자신의 제1의 공약,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계속 지금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공공부문 81만 개 공공부문이 나서서 지금까지 뭐 민간 일자리 역대 정부가 다 얘기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또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실패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민간 부문이 해내지 못하고 있는 걸 공공부문이 먼저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 민간 부문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지금 2023년까지 무려 100만 명 가까이 청년층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렇죠. 베이비 부모 세대의 그 자녀들이거든요. 이건 국가적으로 비상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좀 위기감 같은 걸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일자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정책이라고 하는 게요.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듣기에 섹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확 꽂히는 그런 건 그렇죠.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더 일부러 자주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번에 일자리 대통령. 공공부문 일자리 80만 개가 문재인 후보의 킬러 컨텐츠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높이 찬양했어요. 우리 방송에서. 이게 실현 가능하고요. 실제로 OECD 가입 국가 중에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일자리 만들 수 있고요. 이 일자리를 통해서 굉장히 다른 부가가치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에서 굉장히 구체성을 갖고 있고 근데 실현 가능합니다. 2차 토론회까지 논란은 이런 거였어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재명 시장과의 논란이기도 하죠. 재원을 만듦에 있어가지고 법인세 같은 거는 사실 올리지 않겠다고 말한 건 아닌데 우선순위가 너무 뒤에 있고 일반 서민들한테 세금 걷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1% 증세 뭐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쭉 말씀을 하셨었죠. 일단은 고소득층 그다음에 이제 부자 감세로 인해서 소위 우리 사회에 이제 고소득층에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과되지 않고 있는 세원이 일차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거기에 따라 이제 진행해 나가다가 법인세 부분은 지금 이재명 시장님은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명목세율을 올리기 전에 지금 실효세율 자체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특히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12% 지금 22%의 법인세 중에서 12%밖에 실효세율을 내지 않는다는 통계들도 있고 그렇다면 그 실효세율을 올리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해도 재원이 모자란다면 법인세 명목세율도 올려서 전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시장의 해법과 제가 볼 때 문재인 후보의 해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순서만 다릅니다. 네, 약간 우선순위만 다를 뿐이고요. 오히려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중에서 법인세를 언제 어떻게 올릴 거냐 하는 순서의 차이인데 그게 저는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토론에 접근함에 있어가지고 스스로 이제 문재인 대표와의 대립각을 선명하게 세워줌으로써 남은 8차례 토론회를 문재인과 이재명 구도로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저는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태도 논란도 있었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같은 것이 이렇게 잘 안 꽂히는 섹시하지 않은 청와대에서 살지 않겠다라든지 근무하지 않겠다라든지 권력기관 개편 개혁이잖아요. 청와대, 검찰, 국정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 가지를 얘기하면 두 번째가 그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문 대통령 시대 권력기관 개혁인데 강화문 대통령 시대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청와대의 대통령이 또다시 들어간다면은 국민들과 괴리된 국민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국민들만 소통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하고도 소통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강화문 대통령 시대는 꼭 실현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본인의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고 권력기관들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실제 참여정부 때 실패했던 검찰개혁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된 권력기관 개혁을 해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런 권력기관의 개혁은 시대적인 과제고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민생경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은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당연히 권력기관 개혁이라든지 강화문 대통령 시대는 함께 진행돼야 되는 거죠. 의원님 여기 오실 때 노량진 들려오셨죠. 거기 몇만 명이 계신지 36만 명이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공시생들이요? 예. 네. 그걸 더 늘려 공공부문 일자리 더 늘려. 예, 공공부문에서 다 아니라. 빨아서 없애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섹시하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전달력의 부족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전달력을 말씀하시는 개인의 전달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임기응변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약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그 이렇게 여성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러 갔었다가 이제 성소수자 분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대처하지 좀 못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나름의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이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이제 막 공격을 당하는 듯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때 쟁점이 됐었던 것은 이제 차별금지법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를 끝까지 안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 있었고 또 3월 8일 날 있었던 38 여성의 날 관련해가지고 그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렇게 장애인 그 남성분이 이제 발언을 요청해서 이제 앞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부양 의무제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그 자리는 여성 관련 이슈가 된 곳이었지만 이제 장애인 이슈가 이제 거기서 돌발 질문으로 나와 버리게 된 거였죠. 근데 이제 거기에 오셨던 뭐 심상정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 등등이 전부 부양 의무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확답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발언 순서가 되었을 때 부양 의무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마감을 하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페미니스트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양 의무제에 대한 확답을 안 하고 끝을 내셔가지고 왜 너무 당황을 하셨나? 그러니까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부양 의무제 같은 거는 그 소수자 이슈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둘 다 확답을 안 하셔가지고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캠프 안에 있으신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신 대답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좀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초기에 차별금지법은 좀 그날은 여성 정책을 발표하러 가는 날이었고 성소수자분들이 사실은 예정이 없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일종의 시위 겸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여성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주최한 국민성장과 함께 주최한 행사에 대표님이 가셔서 이제 나름대로 인사말 겸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행사가 진행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다. 그 대표님 앞에 계시는 동안은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따독거려서 실제로 단체별로 대표님께 질의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실제 공식 질문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분들께. 그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답변을 하셨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에 차별금지 조항이 있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 때 차별금지법을 추진했던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그 안에 이제 그 동성혼 문제하고 결합이 되면서 사실은 동성혼 문제하고 차별금지법은 다른 문제인데 그렇죠.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대단히 심각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종의 동성혼 문제를 완전히 제외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세스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차별금지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그 참여정부 때부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문제는 현재 이런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도 캠프와 후보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그 프로세스의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 부양 의무제하고 장애인 등급제를 같이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어제는 여성의 날 행사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답변이나 이런 게 이제 문 대표님의 이제 저는 스타일이라고 보는데 어제는
공식적인 답변들은 다 여성과 관련된 부분만 하셨고 그다음에 부양 의무제나 장애인 등급제는 공식적인 질문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부양 의무제 장애인 등급제 폐지 문제는 문 후보는 이 부분을 폐지한다는 생각을 확고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양 의무제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를 하는 것이 우리의 공약이다라는 건 전달이 됐는데 이제 그 자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성 정책, 여성의 날 그리고 이 실제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이제 그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날도 이제 박경석 그 교장 선생님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휠체어를 타고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는 실제로 부양 의무제로 인해서 막 죽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 중엔 여성 장애인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장애 이슈랑 여성 이슈가 완전히 이렇게 별개는 별개로 아니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그분이 또 나와서 그러니까 일어서서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나는 여성이기도 하고 성소수자이기도 하다. 이게 따로 떼어져서 전혀 다른 분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성소수자 문제는 그날 답변을 충분히 하셨고요. 하셨는데 다만 그 답변에 대해서 그분들이 좀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생겼던 문제고 어제는 그건 좀 다른 문제였고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더 남아 있는 상태라. 자, 송 작가님 질문하세요. 저는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외교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뭐 지금은 사드에 가려갖고 있지만 사드가 사실은 경제고 외교고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난막상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외교라고 하는 분야가 가장 대통령이 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장관이라든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라고 만일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물의 경쟁력과 외교력이 앞으로 이제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최전선에 드러나서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안 드러나고 있는데 어차피 사드는 끝났어요. 이 사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육자 회담을 다시 열든지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들을 펼쳐줘야 되는 부분인데 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콘텐츠 또 어떤 그 큰 가시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사드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 사드 배치를 좀 이렇게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이 조치를 최대한 국회는 국회대로 그다음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다음 정부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의 경우에 사드 배치가 이 다음 정부에게 아무런 레버리지나 협상 카드로 남겨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졸속으로 배치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온갖 부담만 다 지게 만들고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셨지만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그 뒷감당은 이제 다음 정부가 다 하게 만드는 건데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는 사드 문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외교라고 하는 게 대단히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핵 문제도 연관되어 있고 더군다나 한중 간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사드 자체를 사드 배치와 관련돼 있는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가 외교적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면서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배치를 해야죠. 이건 지금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미국의 이익을 가지고 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 외교 파트의 어떤 뭐 스페셜리스트가 있다든지 정책적으로 어떤 그 대안을 갖고 있다든지 뭐 플랜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보관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네. 근데 보관은요. 일곱 외교적인 분인데. 보관 협상 카드는 우리 일반 얘기를 하는 순간 보관이 되질 않습니다. 말 못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을 활용 가능한 카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저는 다음 정부는 그 부분은 그렇죠. 참여정부 때 균형 외교를 했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누구보다도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가 돼 있다 봅니다. 사드 문제 관련해서 발표한 것 보면 가장 세련되게 발표했어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여지를 남겨놓은 게 세련된 협상의 요령이거든요. 국회에서 예. 다만 중국의 반응도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의 그런 경제적으로 사드 문제로 인한 대응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국민으로서 중국의 저런 일방적인 행태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을 건 좀 짚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 사드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합의문이 있는 것인지, 이후에 어떻게 기술을 이전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환경평가는 어떻게 했는 것인지. 환경부가 지금 안 한 걸로 드러났거든요. 네, 안 하고 배치하겠다는 배치하고 한다는 이런 게 어떻게 식으로. 법률적으로 네.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하고 그 책임자를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안 중요한 질문은 없겠지만 박근혜 씨가 탄핵 인용된 뒤에 청와대를 나가거나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실 검찰이 박근혜 씨를 노무현 대통령 부르듯 불러서 검찰청으로 불러서 바로 세월호 차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적으로도 안 맞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검찰이 박근혜 씨를 조사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긴 한데 나중에 만약에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셔가지고 또 국민 화합 차원에서 사면해 준다든가 난 그 지점 생각하면 이제 끔찍하다. 갑자기 불안해지기 가딱지가 시작하거든요. 날라. 지금 성남공항에 왔다 갔다 하는 전용기도 화가 나 지금. 근데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면돼서 역사 청산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최소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사면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도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재용도. 그렇죠. 응. 그 부분을 개인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상은 개인적인 개인의 의견을 쓸 의견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비서는 입이 없다라고 네. 하는데 문 대표의 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검찰과 사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 건 대한민국의 바로 서기 위한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의 과정은 그때는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이나 공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 대표가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러니까 이 적폐청산인 거잖아요. 박근혜는 그 적폐청산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그 적폐청산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어느 정도 대통령으로서 고난으로서 사면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적폐가 청산이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적폐가 다시 재발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데도 사면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힘들지도 몰라요. 집권하고도. 그래서 동력이 약간 협박 같은데. 국가 벌써 눈치채셨네요. 아 그러니까 답변을 듣고 싶다기보다는 요구사항인 그렇죠. 지금 거예요. 요구사항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법과 원칙이란 말, 식상한 말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 말고 좀 더 센 발언으로 뭐냐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법대로 하게 되면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 저는요 갖고 있는 재산 추적 다 하고요. 환수하고요. 뭐 등등 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 정도면 뭐 적폐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자, 근데 사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치인 인터뷰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저는 어느 정도 저는 키는 뽑았다고 이 생각이 들고요. 부분만 뭐 이렇게 애둘러서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참여정부 때 과거사 정리 방식 이제 과거사위원회 만들고 하면서 했던 게 그 만델라 방식 이 진실과 예. 화해 방식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그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그 가해자의 반성을 전제로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화해하는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화해를 만들어가는 그래야 우리가 국민적인 통합이 가능하고 하니까 그렇죠. 저는 앞으로 우리 현대사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 그다음에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이 이런 원칙들이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좀 지켜지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뭐 적폐청산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저는 이루어지고 통합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좀 너무 딱딱한 얘기 하지 말고 재밌는 얘기 좀 합시다. 그 개인적으로 그래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가 지금 있는 우리 의원님이 문재인 대표를 내 이 사람 대통령 만들어 봐야 되겠다 또는 내가 대통령 만드는데 내 진짜 정열을 한번 바쳐보겠다라고 딱 이 결정을 한 계기가 있었나요? 인간적으로 뭐 매력이 있는 건가요? 일단 같이 일을 해보면 인품에 대해서는 뭐 같이 일하신 분들 중에 문재인 대표의 인품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2012년도에 그러니까 대선에 처음에 공보특보를 맡았다가 나중에 이제 수행팀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이 대선의 정책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도 많고 그다음 정책팀하고 끊임없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보면서 느낀 점이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한 계기 이런 게 아니라 그 꾸준히 그 회의들 토론회 이런 거 거치면서 보니까 거의 전 분야에 사실 빠짐없이 정말 준비가 많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론에 왔던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고 갈 정도로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하면서 국정 전반을 들어놓으니까 폭이 대단히 넓고요. 그렇죠. 이게 이 문제가 보통 교수님들은 전문가들의 함정이라고 하는 게 자기 분야의 얘기만 해요. 그 분야를 이제 실행시키려면 그에 결부되어 있는 다른 분야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 대표님이 쭉 설명하고 하시면은 회의에 참석했던 교수들이 깜짝 놀라고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정을 운영할 준비 대통령 하면 참 잘할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선거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더만요. 근데 거꾸로 박근혜 후보는 토론회 같은 걸 보면 국정 운영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선거 준비는 거의 완벽하게 뭐 하나부터 10까지 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시대적 화두가 되니까 뭐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고 첫 번째 정책 토론회를 복지국 맞춤형 복지 토론회를 하기도 하고 안철수 대표가 떠서 새 정치가 화두가 되니까 바로 안대희, 이준석 그다음에 뭐 손수조 이런 사람들로 새 정치 이미지까지도 바로 그냥 희석시키기도 하고 그런 선거에서의 선거운동 캠페인은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예,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이제 뭐 정치적인 이야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직접 입으로 듣는다는 거 외에 새로운 이야기는 사실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안희정 지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 정책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친노들끼리의 어떤 과정 속에 지금 현재 안희정 지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친노의 분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하고도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 중에 이제 윤태영 전 대변인 같은 분들은 안희정 지사 캠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적으로 친노 분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떤 감정이세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잘해보자 이렇게 서로 아직 화합적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날이 서 있는 분위기인지 솔직히 한 말씀해 주세요. 어렵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인간적인 관계만을 놓고 보자면 저도 사실은 안 지사를 도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빚이 있는 거죠, 저희들은. 서로 간에. 안 지사에 대해서. 그런 뭐 대통령님께서 또 안 지사에 대해서 진 빚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이제 함께 안 지사를 돕거나 갚아야 되는 그런 이제 인간적인 관계들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대선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에 너무나 중요한 대선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제가 볼 때는 이 위기 상황에 빠진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확실하게 진짜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문 대표 본인도 자기가 첫 차가 되고 싶다고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첫 차가 돼서 2호차, 3호차가 또 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첫 차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첫 차를 누구로 할 거냐.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 서로 간에 감정 상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서로 격려해주고 그럽니까? 그 경쟁을 하다 보면요. 가끔씩 마음이 상하는 정도의 그런 뭐 이 갈등이나 또는 서로 간에 이게 이제 좀 경쟁이 격화되거나 하는 일들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2012년도의 경선에서는 그 후보들 간에 상호 간의 근본적인 신뢰가 없이 경쟁이 격화되면서 선거 끝난 다음에 경선 끝난 다음에 한 자리에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경선이라 마이너스 경선의 대표적인 케이스고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지사나 뭐 이재명 시장님까지도 어떤 경선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과정에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자기 일처럼 그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인 인품들은 다 갖고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쁘시죠 요즘에? 네. 엄청 바쁘시죠? 그런 날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김경수 의원실 분들이 잘하시더라고요 일을. 열린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국회의원실에 전화기 겁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닫혀 있는 국회의원실이 많아요. 그 바쁜 와중에 뭐 문재인 후보보다 더 바쁜 사람 김경수 의원 사무실에 계시는 보좌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문재인 대표 당선되시고 나서 한번 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초청해 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잘생긴 남자 한 분 나오셨습니다. 심하게 잘생기셨네 진짜. 아이, 고맙습니다. 아니, 실제로요 이분을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와 잘생겼다 미소년 같은 느낌. 가끔 실물이 사진보다 낫다는 사람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공식적으로 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 김경수 의원님은 문재인 캠프의 최고의 대변인이고요. 그 외에 남자라는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뭐 문의 남자? 이분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보다는 오히려 김해를 지킴이 이분의 선거 이력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19대 총선 47.8% 낙선 그리고 아쉽다. 진짜 아깝죠 이거는. 김태호 전 지사하고 선거했을 때 지방선거 나가셔가지고는 37.8% 낙선. 근데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그때는 봤죠. 홍준표 지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김두관이 망친 남자였어요. 그러시다가 지금 이번 총선 때 지난 총선이죠. 이번 작년 총선 20대 총선 때 62.4% 압도적인 당선하셨고요. 일단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아이, 고맙습니다. 마치 그 노무현 대통령 부산 나가서 이루지 못한 꿈을 저는 우리 김경수 의원께서는 이루셨다고 봐요. 그 당선의 어떤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이번에는 후보가 천하장사 이만기 교수.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좀 상대 후보 복이 좀 있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이거 득표율이 어마어마해요. 그때요, 그 제가 말씀드리자면 총선 바로 전날 그날 아침에는 12시간 넘으면 선거운동 비슷한 걸 못 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녹음하다 보니까 이만기 씨를 엄청나게 디스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걸 올린 다음에 내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다시 띠띠띠 처리를 하느라고 40분 걸렸던 기분이 나요. 이만기라는 이름을 지워야 되잖아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알게 모르게 김경수 의원님을 도와드렸던 그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게 좀 깔때기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전국 득표율 1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위가 대구 수성의 김부겸 선배가 그러셨구나. 근데 김부겸 선배하고 저하고 0.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표로 하니까 한 70표 정도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새가 날아든다 70표 정도는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분이 이상한 유머가 있으시네. 아니 근데 실제로 경남에서 저희 방송 굉장히 경북 경남에서 많이 됐습니다. 어제도 김천을 갔는데 그 애청자분들이 몰려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동이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깔때기 돼봤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네. 특히 사드 때문에. 저 김경수 의원 사진을 저 집사람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청년 비례대표야? 이렇게. 실제로 젊으시지 않아요? 네. 젊으시죠, 실제로. 올해 우리 나이로 이제 50 하나고요. 그렇죠. 세상에. 67년생 양띠입니다. 그 외모 얘기보다요. 이런 덕담으로 이제 긴장감 풀리려고 하는 거니까. 총선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생긴 이래로 영남 지역에서 득표율 1, 2위가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호남에서의 여러 가지 참패 원인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득표로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도 했고 두 번째는 부울경을 합하면 총 야당이 11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구까지 합하면은 13명이죠. YS가 3당 합당이 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인데 그게 90년이었거든요. 3당 합당이. 근데 그 사이에 정치학자들이 이 3당 합당 체제가 무너지려면은 한 세대 한 30년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작년이 꼭 26년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구나. 예. 그래서 다음번 총선에는 확실하게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50%대 미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야권의 전국 최다 득표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의원님 생각하실 때. 저는 뭐 몇 가지 요인들이 그거 듣고 작용을 싶어요. 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보면은 부산과 이제 김해, 창원, 양산 네. 이제 이쪽에서 당선이 됐으니까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문자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입은 분들이
약간 그런 데 대한 거부감 이런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곧 뭐 친문 패권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거꾸로 문 대표가 쭉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면서 잘 이렇게 그 원칙이 아닌 또는 불이나 그런 부분하고 잘 타협하지 않는 그런 행보를 쭉 해오셨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민주당의 혁신 과정 이런 건데 그런 걸 예를 들어 타협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에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원칙을 지킨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문 대표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주변에서 친문 이제 친문이 고립된 패권주의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이 좀 나온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김종인 대표님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김종인 대표께서 어떤 정치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거꾸로 오히려 지금 탈당보다는 당에 남아서 우리 당의 경제민주화 그리고 그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좀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게 훨씬 본인에게도 우리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걸 예를 들어 문 대표가 나서서 그럼 막을 수 있었느냐 저는 뭐 그렇지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문 대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본인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그런 그 강한 집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어쨌든 경제 민주화의 아이콘은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오히려 우리 문 후보, 문재인 후보가 리스크를 먹었다. 사실 그렇게 좀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 가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김종인 캐릭터는 어떤 사람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자기가 어떤 세워놓은 대명제 있잖아요. 문재인으로는 안 돼. 확장성이 떨어져라는 대명제를 세워놓고 그것을 말도 안 되게 증명하려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거나 비웃게 되면 기분 나빠하고 자기의 노선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 알턴지 빠졌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왜 김종인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 민주화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겠고 이미 지금 후보들을 통해서 뭐 재벌 개혁의 문제라든지 이런 아젠다들이 툭툭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 면에 있어서는 별로 아쉬운 점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 이제 이 당을 탈당한 이후에 뭐 개헌을 지렛대 삼아 뭐 어떤 식으로든 이합집산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소위 말하는 국회발 개헌 쿠데타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쨌든 개헌이 가능한 의석을 모아내는 일을 그 사람이 만약 하게 된다면 현재의 뭐 문 후보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대통령 중심제를 지향하고 표방하는 그 후보들에게는 어느 정도 타격이 가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님이 탈당하시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입장 차이, 문 대표와의 개헌에 대한 입장 차이와 그 개헌을 실현해 나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대선 전 개헌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국회 개헌특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개헌특위에서는 대선 전 개헌이 훨씬 다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과 약간 여의도 정치가 조금 괴리돼 있는 점이 그런 데서도 있는데 김종인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헌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권력 구조 재편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을 조금 다시 한번 판을 짜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 대표하고는 결정적으로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고요. 다만 경제민주화 부분은 지난번에 문 대표께서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하시면서 김종인 대표께서 상법 개정안 제출해 놓으신
내용들을 거의 다 수용을 했고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 김상조 교수님이나 최종표 교수님 등 국민성장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있는 교수님들이 약간씩 입장들이 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추총제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입장이 다른데 그걸 다 취합해서 그 전날 문 대표께서 직접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도 어찌 보면 우리 캠프에서는 지금 문 대표가 발표한 내용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표시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나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건 저는 뭐 문재인 후보가 분명하게 해낼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거기서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김종인 전 대표 얘기도 나왔지만요. 영입 인사에 대한 논란이 뭐 최근에 또 있잖아요. 그런 거 먼저 털고 가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윤철 선대위원장, 양양자 최고위원, 그 전에 있던 전인범 심정적으로 이해 안 되는 바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 중에 일부의 어떤 논란들이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다 이렇게까지는 좀 바라보기는 힘들고 인재를 영입함에 있어서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캠프 내부에서의 반응이랄까 대외적인 입장 표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양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60일 만에 선거를 치르고 인수위도 없이 이 혼란한 상황에서 바로 국정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제 국정을 지금이라도 맡게 되면은 바로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 안정성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내려면은 후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보와 캠프에 다양한 사람들이 인재풀이 아주 광범위하게 넓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건 뭐 지금 문 후보가 계속 여러 분야별로 그런 인재풀을 만들어가는 이유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100%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으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일부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게 후보나 캠프의 뜻과 맞지 않는 그래서 이제 설화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화는 불가피하다. 구설은 많은 사람들이 캠프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캠프가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캠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설화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런 설화가 없으면 그 캠프는 능력 없는 캠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도 없고 뭐 어떤 얘기든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캠프라야 그런 설화도 생기는 건데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과 이번 2017년 캠프의 가장 큰 차이점이 2012년은 이런 사고가 생기면요. 이게 며칠씩 가요. 그다음 예를 들면 뭐 정상회담 회의록부터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캠페인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논란이 확대되고 이런 게 이렇게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됐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와 보니까 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일 달라진 게 어떤 사고가 생겨도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네. 표창원 의원 때도 그랬고 전인범 장군 때도 그랬고 양양자 최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바로 사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캠프가 분명하게 입장을 내고 어떨 때는 후보가 직접 내기도 하고 영향력이 이제 그 작용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당선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예전에는 민주당에서 출마했다가 떨어지면은 지역을 떠나서 서울로 왔다가 또 선거 때 되면 내려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당선된 사람들이 거의 다 몇 번씩 떨어지면서도 지역을 꿋꿋이 지키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분들이 거의 다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번에 이제 사실 우리 당이 문재인 대표가 어렵게 당대표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혁신을 해냈던 게 영남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저는 좀 와닿네요. 네.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뭐 김경수 의원 하면 이따가 뭐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얘기를 더 집중적으로 물어봐야겠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개인적인 궁금증이 많은데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내려가셔서 마지막을 지키셨던 분으로서도 유명하신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아마 정권이 교체가 된 뒤에 실탄에게 할 얘기가 좀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물어보고 싶어 죽겠어요. 맞아. 이 중심에는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듣고 계십니다. 예. 내 얘기는 언제 하나 이거.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인터뷰를 예.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 김경수도 엄청 궁금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예, 기회를 예, 주시면 예.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청와대에 계시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김해로 가셨고 그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고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문재인 후보라고 저는 보는 건데 문재인 후보하고 개인적으로 알게 되신 어떤 계기랄까요? 그게 언제부터세요? 저는 좀 공식적으로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를 들어갔는데 그때 저는 이제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을 했고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표는 민정수석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원래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뭐 회의 때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 그런 정도였고 나중에 이제 그 탄핵 이후에 문 대표께서 이제 그 변호인단을 책임지고 맡으셨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국정상황실에 있다가 부속실로 1부속실로 이제 옮길 점인데 그때 이제 가깝게는 몇 번 보게 됐고요. 본격적으로 일을 같이 한 건 봉화에 내려온 뒤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청와대에 있을 때는 비서실장, 뭐 연설기획 비서관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청와대 안에 서로 직책을 가지고 공적인 만남이 주였고요. 한 번도 사적으로 뵌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 있을 때는. 혹시 문재인 대표가 그런 사적인 스킨십이 좀 약하신 분이세요?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여간 그러니까 문 대표님이나 저나 그 일하는 공간이 조금 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 대표님께서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은 뭐 개별적으로 비서관들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주로 이제 대통령님 그 일정 수행하고 하면서 그런 약속을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 청와대에서 일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들었어요. 뭐 이렇게 뭐 누굴 챙기고 어쩌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었다. 오죽하면 이가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임플란트 하셨다고. 월화수목 금금금 이게 이제 유행 우리 때는 그런 얘기를 좀 자조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실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이 약간 일 중독 워커홀릭이시고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일을 해도 몸은 피곤해도 좀 자부심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정신적으로는 훨씬 그 일을 하는 데서 그렇게 뭐 피곤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좀 피곤했던 것은 그 정도 관계였다라고 하면 뭐 무슨 라인일 것도 없고 그냥 같은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 정도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문재인 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돼버렸어요. 부인 다음으로. 그렇죠.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봉화에 내려와서 이제 대통령님하고 봉화마을에서 지낼 때 이제 자주 찾아오셨고요. 근데 그때 편하게 뭐 봉화산 등산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자주 뵙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의외의 면모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뭐 야생화 전문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 대통령님이 풀이나 나무 이런 데 대해서 워낙 해박하신데 노 대통령님과 그런 걸 주제로 자연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예, 그런 분이셨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이런저런 고초를 겪으면서 이제 그 변호인으로 대통령님의 변호인으로서 문 대표님이 활동을 시작하시고 저는 공보비서관이니까 이제 뭐 거의 모든 걸 문 대표님하고 상의하면서 이제 일을 했던 거죠. 나중에는 제가 이제 취재진의 전화를 도저히 혼자서 받을 수 없어서 그때는 문 대표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문 대표님께 전화를 돌려드릴 테니까 좀 직접 받아주시라고 처음에는 난감해 하시던데 나중에는 문 대표님이 그때부터 기자 전화를 이제 받기 시작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혹자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참여정부 안에서 얼마나 그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말 그 뭐 90몇 %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의 국정의 전반 대부분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 됐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이 시스템을 워낙 중요시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맡아야 될 역할, 컨트롤 타워의 역할 이런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청와대가 챙겼고 그 외 국무총리나 내각의 그 부처 장관들은 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좀 해나갔던 그런 좀 시스템에 의한 운영이라고 하는 걸 대통령께서 워낙 강조하셨기 때문에 어느 뭐 1인이 전체 국정의 90%를 맡는다 이런 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근데 다만 워낙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표와의 관계가 과거에 이제 어려운 결정들을 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상의했던 분이 문재인. 그러니까 어려운 결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원칙을 놓고 이제 선택해야 되는 참 이게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결정들일 때 문 대표하고 마지막에 상의하면 본인보다도 훨씬 원칙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좀 마음 편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문 대표께서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의지하는 예.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그러면 이제 지난 대선 때에도 출마를 했던 분이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기득권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뭐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는 조규숙 교수님 같은 분들은 사실상 정치권에서 왕따당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뭐 일단 전국의 화두 중에 하나가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탈당 이런 건데 친문이라는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왜 그런 분들이 당을 떠나는지도 한번 궁금해요. 두 가지가 좀 다른 네. 얘기인데요. 친문이 존재하느냐? 뭐 친문은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왕관 서클 말하는 거죠. 근데 다만 그게 친문 패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좀 배타적인 그런 소위 일종의 뭐 그 패권주의 이런 형태의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일종의 문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의 성격이 짙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원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문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캐릭터들이 다양하니까 그 중에 일부 다른 의원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그 되게 직설적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패권적인 느낌 이런 또는 최근에 뭐 문자 폭탄이라든지 문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뭐라고 그래야 좀 극성스러운 지지자들로 인해서